자, 이제부터 정윤수 선생님의 차례입니다. 도대체 정윤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여기실 분들을 위해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 강연을 맡아주실 정윤수 선생님은 문화평론가이자 스포츠 칼럼니스트이십니다. 문화비평지, 개간 리뷰의 편집위원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논설위원 및 문화스포츠 담당 편집위원을 지내셨고요. 저서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공장, 인공낙원, 클래식 시대를 듣다, 축구장을 보호하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만 하면 너무 뻔하지요. 역시 우리 사전 독자 감상단들에게 정윤수 선생님이 어떤 분들인가에 관해서 특별 조사 팁을 저희가 유랑극장 디스패치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사생활을 털어라.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 3리 625번지 정윤수 평론가의 고향입니다.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책을 읽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구를 하고 좋은 음반을 찾아 듣고 하루 종일 도시를 배회하기도 하는 자유롭고 고집대로만 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한때 시인을 꿈꾸었으나 막상 오늘 문태준 시인께서는 시집한 건 제대로 안 읽어보시고 국문학도가 되셨는데 정작 우리 정윤수 평론가께서는 한때 시인을 꿈꿔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습작들을 글씨 잘 쓰는 친구와 타자 잘 치는 교회 누나에게 부탁해서 시집이라고 냈지만 그 후에 자신의 몸에는 나는 시인의 혈액형이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깨닫는 계기만 마련했다고 합니다. 고교 시절 자퇴 이후 검정고시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입시 지옥의 병영문화, 학교는 너무나도 제식할 것 같아서 자퇴를 했지만 그래도 사위가 고졸은 됐으면 좋겠다는 장모님의 권유 때문에 검정고시를 받고 40이 넘어서 대학원까지 마치셨다고 합니다. 생애 한 번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윤수. 축구, 재즈, 문화, 도시, 대체 모르는 분야는 그래요. 주간 경향, 신동아,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시내21, 월간 음악 등 여러 매체, 문화뿐 아니라 축구,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면서 또 그에 관한 저서들을 집필하셨고요. 특히 축구장에서 까미를 떠올리시고 재즈에서 시인 김수영을 언급하는 등 스포츠를 비롯한 다른 문화적 현상들도 문학적 또는 철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 이 박학다식한 평론가의 하루 일상은 어떠냐? 하루 종일 작업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작업실에 책상 3개를 두고 글을 쓰는 책상, 단행본 작업을 위한 책상, 아직 책장으로 가지지 못한 책들이 임시 거주하는 낮은 책상, 이 책상 3개와 음반들과 함께 거의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일만 하고 계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인기짱 대학로 벙커특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축구에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종교와 계급 투쟁, 광기, 폭력성, 파시즘 등등이 있을 줄이야. 세계사를 축구로 배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강연이라는 강연 후기도 올라올 정도로 그의 강연이 인기라고 합니다. 3월까지 진행되는 재즈 강연 또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진짜 궁금해서 얼른 모셔봐야 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정윤수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되는 화면인 줄 모르고 이렇게 전화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물어보실 때 그렇게 지냈어요.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하루 종일 저 작업실에 있는 나를 고대할 정도로 돌아다녀야 되고 그냥 툭툭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재배치되니까 역시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부끄럽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자리는 문태준 시인, 우리 개인 문태준이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문태준 시인의 시세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리셔도 아무 저는 불만도 없고요. 한 7, 8년 전에 제가 서울에 플로여근집이라는 문화 아카데미 경영을 잘했어야 되는데 망해가지고 사라져버렸는데 그때 광화문에 그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시인분들을 몇 분, 작가분들을 몇 분 초빙을 하고 그랬습니다. 소설가 중에 이제 천운영 선생님 오시고 성석재 선생님 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초빙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고형렬 시인께서 다녀가시고 문태준 시인께서 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시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양평에서 이렇게 다시 해오하게 된 게 너무 저로서 영광이고요. 뭐 연배야 세월 지나가다 보면 비슷하게 친구가 되는데 또 경북 김천과 경북 영주가 저의 기억의 공간과 문시인께서 시로 그려낸 공간, 그 풍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또 늘 읽게 되는 시입니다. 제가 아까 문태준 시인께서는 이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셨다고 그랬었는데 뭐 조금 심하게 과장하셨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과서만 안 봤습니다. 교과서만 안 보고 다른 책만 열심히 보고 그랬었고요. 한 가지 이제 약간 수정사항이랄까 이제 고3 때 그때가 1985년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로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학교에 어떤 일이 있어서 퇴학을 당하게 됐는데 억지로 퇴학을 당하는 것보다 제가 분연히 자퇴를 하는 게 저의 이 기록에 훨씬 더 가치 있겠다. 근데 지금 되돌이켜 보니까 그냥 어떤 사유, 학내 소요 사태로 퇴학함 이게 훨씬 더 멋진 훈장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담임 선생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가정 문제로 자퇴함이라고 써놓으셔서 제가 이게 저희 부모님께 너무 제가 죄스러운 거예요. 물론 하나의 짧은 문장에 지나지 않지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좀 우리 문태준 시인님의 그 국어 선생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서 맞고 쓸래 빨리 쓰고 나갈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게 됐는데 평생에 그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 이렇게 저 혼자 학교가 싫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래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 무렵에 시대적 찰과상이었는데 결국은 메모는 그렇게 남아있는 거니까 저로서 보기 좀 아쉽긴 했습니다. 제 말씀을 뭐 이 정도로 하고 한 30분 정도 저기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나 되는데 오늘은 문태준 시인께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대한 도시와 왜소한 인간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의 최근에 뒤늦게 이제 사회학과 박사의 과정을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 저의 학문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거대해져 가는데 인간은 점점 왜소해져 간다. 도시는 너무나 발달하고 모든 첨단 기술, 매체, 인텔리전트 빌딩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냥 크기가 작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내용적 부피마저도 너무 왜소해져가는 시대에 저는 문태준 시인의 시를 읽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 중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고명하신 여러 양평문화원이나 양평에 계신 분들 다 이 말 뜻이 뭔지 아실 겁니다. 스스로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삼가해서 좀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저기 경주 그 양동마을 옆에 안강읍 그쪽에 가면 옥산서원이라고 거기 가면 저 안쪽에 동락당 이렇게 써 있는데 회재 이연적 선생의 그 유허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런 뜻이겠죠. 혼자 있어도 이렇게 여기서 락이라는 것은 아마 뭐 북치고 장구치고 즐겁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혼자 세상이 몰라줘도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평정하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 동락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젊은 친구들은 신독이라는 뜻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문신으로까지 착하게 살자 이거보다 훨씬 더 운치 있는 이건 뭐 진짜 그 조폭 문신이라기보다는 이제 홍대 앞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해나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역시 신독. 이 혼자 있을 때도 철저히 자신을 경계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뜻풀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동양오전이죠. 대학에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고 또 중용에도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핵심만 보면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도 철저히 자신을 경계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중용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많은 선비들이 가졌던 마음가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인문이라는 사람의 산촌우여, 그러니까 비가 오는 그 산촌. 아마 여기가 경북 제 고향인 경북 순흥면 태장 삼리여도 상관없고 우리 문태준 시인의 고향인 칠곡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양평이어도 상관없고요. 비가 오는 이런 곳에 작은 정자 하나 거기에 앉아있는 선비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도, 비슷한 시기의 김홍도라는 분의 그림 중에 월화청송이다. 달빛 아래에서 이 소나무의 소리를 듣는다. 이런 소나무의 소리를 들으면 아마 바람 소리를 들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하는 행동 거지. 이것이 저는 이렇게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늘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목소리가 그 옥타브가 평생 솔 이상 안 올라가셨던 분인데 미 정도, 파 정도만 올라가시고 평생 낮은 목소리로만 사셨는데 제가 혼자 우리 집에 있다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있다 보면 소파에 들어누워서 텔레비 보고 내가 소파인지 소파가 나인지 모르는 그런 경계에서는 막 넘잖아요. 소파가 이 확장된 신체처럼 돼가지고 소파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프로야구 보다가 무한도전 보다가 9시 뉴스까지 쭉 가고 막 이러는데 똑바로 앉아있으라고. 아무도 안 본다고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안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럴 때 이제 친구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돌다리를 건너서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서 찾으러 갔는데 아마 이게 중국 고대의 이야기를 이제 조선시대 때 선비들도 많이 그렸는데 찾으러 와서 누군가를 찾아보니 스승은 오간데 없고 빈집만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아마 논어에 아마 그런 기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데 제가 뭐 참조해서 그게 무슨 뜻일까 참조해서 이렇게 뒤적여보고 또 이렇게 김용옥 선생님이나 또 정범진 선생님 이런 분들의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정말 마음을 수양하고 혼자 있을 때 딱 이렇게 신독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것은 중국이나 특히 조선시대 때의 선비들은 세상과 자기가 안 맞을 때는 물러나가 있고 세상이 맞을 때 또 세상이 원할 때는 마땅히 조정해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뜻을 펼치고 이러는데 세상이 안 맞고 군주가 자기 뜻과 안 맞고 자기 뜻을 알아주는 이 없고 한데도 한양 부근을 어슬렁거리거나 조정을 기웃기웃하거나 이거는 태도가 아니다. 그냥 물러서서 낙향해서 혼자 딱 있는데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지만 세상이 몰라준다. 그래도 마음이 안 흔들린다는 거죠. 개각 때마다 전화기 주변을 안 떠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자기 뜻을 몰라줘도 혹은 세상과 자기가 불화를 일으켜도 막 응어리진 한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애달파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이러지 않고 아주 고요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얘기하는 거지 정말 뭐 쇼파에 뒹굴뒹굴거리고 이런 정도의 생활 태도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문태준 시인의 시를 읽을 때 오늘 문 시인께서는 좀 다른 맥락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또 독자의 한 사람으로 저는 이런 그 신독의 경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연극 배우 두 분께서 너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걸 몸으로 다시 읽으니까 워낙 전혀 다른 시처럼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정야 같은 시가 홀로 앉아서, 이 시인이 연상이 돼요. 시인께서 사시는 곳이 이제 아마도 대도시에 뭐 아파트나 이런 곳에 아마도 사실 텐데, 거기서 정야라는 어떤 상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김천, 아까 제가 칠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천의 고향을 거닐다가 달밤에 이렇게 앉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를 읽는 것은 배우분들도 읽으셨고 또 문시인도 읽으셔서, 비평가는 어떻게 읽는가? 자, 1년 볼까요? 뭐 비평가는 그렇게 안 읽어요. 차분히 읽거든요. 네. 이문구 선생님의 그 시 중에 소설 중에 나는 너무 홀로 서성이거나 너무 늦게 걸어왔다, 이런 좀 제목이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동리 쌀이나 뭐 이런 중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성 그쪽 경계선에 이문구 선생이 한때 사셨는데, 그쪽에 이제 그 야산에서 누가 난초 비슷한 거, 귀한 문첩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캐가지고 식물을 하나 캐서 이 집에 그냥 대충 마련해 대충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밤에 이제 뒤척뒤척 잠을 잘 못 이루다가 밤에 한 새벽 3시나 4시 되면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괜히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가보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름달이 너무 교교하게 깊게 이 방 안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실에 늘 이렇게 새벽 3시나 4시 보면 거실이라는 게 그 바깥에 보름달이 빛이 들어와도 뻔히 문틀 그림자 정도니까 그냥 밟고 다녔는데, 난초 하나가 이렇게 일렁거리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밟으려다가 확 물러서면서 밤중에 홀로 이렇게 앉아서 그 난초를 바라보는 그런 묘사 장면이 있습니다. 그 묘사 장면은 그야말로 이문구 선생의 그 아주 고매하신 한학과 아주 삶 속에서 움터나온 그 생활 언어가 서로 와호장면처럼 막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렇게 미문일 수 없고,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삶의 허전함과 쓸쓸함이 그토록 애절하게 그려질 수가 없는데, 저는 그걸 읽었을 때나 정야를 읽을 때나 이런 분들이 소설을 쓰고 이런 분들이 시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독 이야기는 많이 드렸고요. 네. 대화 같은 것도 그렇죠.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자연과의 교감. 오늘 제가 이 큰 주제가 기억상실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집단적으로 기억상실증의 시대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새로 2014년이 되면서 이 도로명 주소라는 것이 이렇게 쭉 됐는데, 합리적으로 제법 잘 된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새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붙인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행정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이 있으셨겠지만, 그야말로 행정 맹동주의식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막 붙여버리는 바람에 오래된 고향 마을, 오래된 땅의 기억들, 오래된 마을의 공동체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막 사라진 채 중앙로 쫙 가고 번영로 쫙 가고, 21세기로 심지어는 송도나 청라 같은 곳은 이제 신도시라는 개념도 있지만 다이아몬드로, 루비로, 사파이어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제가 만약 거기 살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동네 이름이 말이죠. 제 고향이 경북 영주인데, 영주, 봉화, 울진 이렇게 쭉 가는 거 34번 국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 울진의 그 불령 계곡으로 쭉 이어지게 되고, 그 불령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울진 일대에 대해서는 시인 김명희 선생께서 워낙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기셔서, 제 고향이 영주 수능고 경계선에서 사실은 잘 안 들어갔습니다만 서울로 오는 곳 방향이니까 일부러 그 시집 때문에 34번 국도가에 따라서 이렇게 자주 다니고 그랬습니다. 불령 계곡이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쭉 뻗은 길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파인토피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 파인토피아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봉화가 이제
파인토피아라는 어떤 그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봉화의 이쪽이 영주고 저쪽이 울진이고 하니까 쭉 있는 데서 그냥 파인토피아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서 그 30몇 번 국도 사이에 있었던 작은 소읍들, 소세지가 아니라 면소재지들, 그 작은 마을들이 파인토피아로 6번 길, 7번 길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많던 찬우물로는 어디 갔으며, 뭐 샘물가는 어디 갔으며, 달밭골은 어디 갔으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달밭골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저 언덕 위가 달밭골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을에서 약간 위로 이렇게 언덕으로 가면 거기 한 20호, 30호 정도밖에 안 사는 골짜기지만 정말 이렇게 월전이라고 한자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달이 가장 먼저 아름답게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을 텐데, 파인토피아 14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기억을 집단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럴 때 문태준 시인 같은 분들이 있어서 기억을 악착같이 붙들고, 이것이 우리가 딱 움켜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한 줌의 모래도 꽉 쥐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이 시인일 수도 있고 우리 모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양평 같은 이런 음을 지키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이 집단적인 기억 상실증의 시대에 저는 이 문태준 시인의 시를 읽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9세기 좀 이상한 얘기를 했으면 그렇습니다만, 저는 문태준 시인의 시가 반드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전에 이문구 선생의 시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일부 좀 이렇게 소설을 깊이 안 읽고 이렇게 마치 그 쇼트트랙 선수들처럼 이렇게 스케이팅하면서 읽으신 분들은 농촌 작가다, 어촌을 배경으로 하면 어촌 작가다, 이런 식으로 신원주의적으로 보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농촌이 배경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소읍, 작은 마을들을 소재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시골스럽다거나 농촌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이 19세기 중후반에 제가 썼던 글에서 잠깐 인용하면요, 당시에 혁신적인 음악가들 몇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흐에서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모든 선율들을 거의 다 파괴해가면서 엄청나게 실험적이고 야심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브람스라는 음악가가 있어서 아직 우리는 베토벤의 언어, 베토벤의 정신을 버릴 때가 아니다 하고, 브람스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옛날 방식의 언어와 작품을 계속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술 형식의 의미에서 브람스를 보수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옛날 스타일을 지킨다고 자꾸.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바그너파가 한 95% 이상이었고 모두가 혁신을 원했던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브람스파가 한 5%, 브람스를 포함해서 브람스 제자, 브람스 친구 한 6명만 브람스를 옹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아마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겪고 계시겠습니다만, 바그너 너무 실험적이고 너무 거창하고 때로는 너무 야욕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그러다 브람스의 실내악들, 피아노 소품들, 가곡들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면면히 살아있다라고 봤을 때 브람스에게는 오히려 20세기적인 것이 19세기에 저장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백석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언급되고 이런 것이 단지 형식의 실험으로서 미래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이나 슬픔까지도 옛날 방식의 어떤 서정적 틀 안에 여전히 충분히 위로하고 감화할 수 있을 때 그 시인은 퇴행적이거나 보수적인 형식을 한 게 아니라 가히 21세기의 가장 최첨단의 모더니티를 어루만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읽고 문태준 시인께 제가 너무 지금 그래서 아까의 그 분위기와 좀 다르게 말씀드려보려고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데 저는 다른 정답을 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라는 건 뭐 여러 독자들이 함께 교양학처럼 다양하게 읽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니까요. 저는 문태준 시인의 시가 지극히 도시적인 시고 당장 읽혀야 된다면 도시인들이 읽어야 될 시다. 그 도시인들의 사라진 마을과 유년의 기억이 남아있다. 이것도 피상적이다. 저는 오히려 더
이 도시가 온통 아마 제가 이렇게 양평에 와서 양평에 사시는 분들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마 양평도 도시, 개발, 발전 이런 신드롬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도 있으실 거고 어느 방향이 좋은지 고뇌하는 양평이겠죠. 서울은 서울대로, 양평은 양평대로, 김천은 김천대로 다들 이 개발 신드롬 속에서 삶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문태준 시인의 시가 회고적이며 아니면 그 과거의 그 기억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그 첨단의 대도시의 그 신호등 아래에 쓰여져 있는 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여기서 또 화면을 좀 빨리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년대에 프랑스 파리라는 도시를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 까닭은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프랑스 제2제정의 권력의 공고화 그리고 너무 낙후한 파리라는 도시를 빨리 갱신해야 되는 필요성 등등이 막 어우러지면서 드디어 이제 19세기 말에 들으면 파리가 이렇게 대도시로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차도 있고 뭐 파리가 제법 넓어 보입니다만 요 개선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일대는 이미 1860년대에 완성된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바라볼 때는 옛날 도시 같지만 19세기 중엽에는 이게 엄청난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저렇게 파격적인 그리고 저렇게 직선의 도시 저렇게 모든 빌딩들이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서 기립해 있는 이런 도시는 지구사상 최초로 나온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 몇 명의 시인들 보들레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도시를 막 배회하고 다녔습니다. 그 배회하고 다니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도대체 이 익숙했던 마을 공동체, 익숙했던 도시의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대도시 파리에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마음의 공허감과 불안감과 도대체 이 도시가 어디로 가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일상들을 막 갖게 되죠. 그것을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공간에서 수많은 도시적 요소들이 나에게 자극적인 말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그린 작품들을 이제 인상파 화가들을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미술사 시간 아닙니다만 이 인상파 화가가 빛을 그렸다. 이런 거는 너무 피상적인 것이고요. 새롭게 급변하고 있는 모더니티 수도 파리를 증언하고 목격했던 그리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그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기 중앙에 있는 마차들은 한 10여 년만 지나면 다 이 자동차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직선의 도로에서 사람들은 아주 번잡스럽게 막 쏟아내야 되는 그런 도시를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품 문화, 유행, 새로운 소비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등장. 이것이 이제 19세기 말의 파리 풍경이라면 20세기는 온 세계가 이와 같은 도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거리에 간판들이 막 들어서게 되겠죠. 자, 제가 그 인상파 화가들이 빛을 그린 화가가 아니라 도시의 증언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몇 작품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이 카유보트 같은 사람들이 도시에 새로 등장해서 두런두런 주변을 살피면서 이 자기 삶과 도시의 어떤 마찰음들을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요 중간에 보시면 광고 그림들, 예기치 않은 장소와 시간에 광고와 그림들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고 이 많은 광고와 그림들은 사실 서로 내적 연관성도 없이 막 가게마다 저마다 크게 큼직큼직하게 막 조금 전에 막 간판 다는 사람들 보셨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미학적 용어이긴 한데 이 도시민들이 아마 다들 공감하실 시각적 촉각성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각적 촉각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들어온 시각적 요소가 마치 몸에다 찌르듯이 몸을 때로는 어루만지듯이 또는 찌르듯이 감각으로 막 준다는 거죠. 시각. 그 이전에 봉건 시대에서는 마을이 있고 능선이 있고 이렇게 성당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찌르지는 않는데 이 대도시 파리에서는 간판과 쇼윈도와 새롭게 막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모든 소비 욕망들이 그리고 소비 욕망의 아이콘들인 이 간판들 이런 것이
이렇게 막 나를 찌른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몸을 찌른다라는 시각적 촉각성의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을 21세기 한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광화문 내거리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 깜짝 놀라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강남 사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신호 대기 중에 있어요. 제가 이제 차량 그 차선에 있죠. 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고 공사 중인 어떤 빌딩의 외벽에 커다랗게 미국 의류업체의 광고가 저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거는 세종로 내거리에서 제가 이 코리아나 호텔에서 저쪽 그 세종로 사거리, 세종로에 쪽으로 걸어가려다가 멈춰서서 찍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정도는 약과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막 번지고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온 도시는 온갖 이런 시각적 촉각성의 이미지들로 범람해 있고 이것이 좀 차분한 도시, 차분한 삶으로 가기에는 이미 거의 포기가 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장소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자, 보시면 장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풍경, 그게 경관일 수도 있고 풍경일 수도 있고 경치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어떤 경관이 있다. 양평이면 또 뭐 김천이면 오래된 풍경, 경관들이 있는 거죠. 이 경관들이 남아있고 두 번째,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경관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 마을 입구에 있던 작은 교회당에 크리스마스 때 초코파이 준다고 다녔었는데 그리고 교회당 그런 경험들, 기억들이 남아있고 세 번째는 관계가 남아있을 때 저분 아직도 살아계시네? 라고 할 때 장소라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 중에 뭐라도 점점 없어져 버리면 이 인간이 장소에 대해서 애착하고 장소를 보면서 정말 내가 어머니 품속에 돌아왔구나 하는 그 따스한 위로감들 이런 장소성들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하나씩.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지면 완전히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장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오늘날의 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급격하게 장소 상실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의 새로운 개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억도 사라졌고요. 그 기억을 표지해주는 한낮의 어떤 그 상징물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을 지을 때 저는 어느 칼럼에서 제발 동대문 운동장에 전광탑이라도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다 사라지고 자하 하디드라는 분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철역 이름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굉장히 길게 바뀌었는데 차라리 옛 동대문 운동장역이라고 해서 여기 동대문에 운동장이 있었다라는 기억이라도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말갛게 다 사라지면서 비장소, 그러니까 경험도 풍경도 관계도 사라진 비장소가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비장소에 있을 때 편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나 아니면 어디 지방 출장 같은 데 가서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서 묵을 때나 또 아니면 황량한 국도변에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있을 때 이런 것들 다 비장소라고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런 것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어떤 자기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서 겪을 수 있는 낯선 곳에서 오는 동경 이럴 수도 있는데 점점 더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마저도 비장소로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마저도 아파트는 뭐 전형적인 비장소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학교라는 곳, 정류장이라는 곳, 사람이 모이는 곳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낡고 오래되고 이런 거니까 다 지워버려. 비장소가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곳이 광화문 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600년의 역사, 600년의 풍경을 뭐 되새길 수는 없습니다만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은행나무의 추억, 세종로로 이어지던 혹은 세종강의 뒷길로 이어지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 대신에 이 도시 전체가 테마파크처럼 변하고 있다. 이
국가의 중심가로인 이 광화문광장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관점에서도 굉장히 잘한 것일 수 있고 또 도로공학적인 것에서 보면 저게 제일 안전할 수도 있고 우리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뭔가 비워놓고 거기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사람 사는 풍경이 장소를 형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경거리, 볼거리를 막 늘어나서 그것을 보는 그런 것이 없으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조경을 안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오래된 경험들, 기억들을 조경이 다 대체해버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잡하게 갖다 놓은 어떤 구경거리를 계속 구경하기 위해서 부산하게 걸어 다녀야 되는 대도시 뭐 소읍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게 뭐 어느 광화문광장을 만들던 무렵에 우리의 실수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이 100년 근대사의 파행성이 다 원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일제 이 일본 이 조선을 침략한 일제는 광화문 그 안 경복궁에서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터였습니다. 장터. 600년 왕족 장터로 만드는 거죠. 5.16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 또 장터로 삼았습니다. 박람회 열었었어요. 한때는 경복궁 안에 골프장까지 지으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느 특정한 정치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개발 신드롬 이런 것에 막 휘말려가지고 마을의 기억, 사람의 관계 이런 것이 다 해체되고 구경거리로 자기의 마을이나 자기의 도시를 구경거리로 막 채워놔야 뭔가 변하고 뭔가 발전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장소와 결합된 인간적 기억, 인간적 관계가 다 해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건 뭐 넘으시고요. 뭐 그런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광판을 봐야 되는 저기도 뭔가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앉아서 친구 만나고 얘기하고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전광판, 홍보 전광판을 보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면에서 매우 잔인하다. 이렇게 좀 눈도 쉬고 귀도 쉬고 좀 앉아있고 얘기하고 이런 광장, 이런 마을, 이런 도시가 아니라 앉아있는 순간까지도 뭔가 이 시각적 촉각성으로 만들어진 어떤 전광판에 의해서 우리가 막 찔려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 신독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이런 속에서 신독의 시가 나온다는 건 정말 귀하고 정말 두 번, 세 번 음미하고 읽어야 될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공복 말고 조크였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 아까 우리 배우분들께서 공복 말고 공백 이렇게 공백을 좀 남겨놔야 되는 거죠. 또 다음 요 얘기 뭐 간략하게 드리면 뭐 이 서촌이라는 오래된 서촌이 아니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살고 있는 30년 정도 한 세대를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서촌으로 불리는 이곳을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해서 여기는 세종이 태어났어요. 여기 세종마을이야. 그래서 앞으로 세종마을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돼. 여기서 삶의 기억과 경험과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보다 관광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도시가 막 이렇게 급변해도 되는가?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계속 이 22세기까지 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런 맥락의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십니다. 또 도시가 이제 신촌역은 저렇게 찌그러진 거죠. 물론 역의 기능이 서울역이나 뭐 하다못해 이쪽에 이제 아신역이나 국수역만큼도 신촌역 기능이 별로 안 되니까 역사를 크게 지을 필요는 없지만 역사와 맞붙어 있는 이 쇼핑몰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삶의 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안내 전단에 받으셨겠지만 그 한 문장을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께 잘 이렇게 딱 뽑아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거대한 쇼핑몰이 서울, 부산 어디고 할 것 없고 양평도 아마도 이제 도시가 발전, 개발 하다 보면 들어서겠죠. 그래서 여기로 체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가지고 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서 2층 식당가에서 밥 먹고 4층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가서 쇼핑 좀 하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집으로 가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1306호나 1906호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세상 바깥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 인공의 도시, 시멘트의 도시 안에서 어떤 결정된 구조, 결정된 어떤 구경거리, 스펙타클 속에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시대로 계속 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학자나 또 각 마을이나 도시에 또 유력한 정치인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다도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억, 관계, 경험,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시를 통해서 읽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자주 읽었던 시입니다만 제가 이 시를 읽어도 이렇게 근사하지 않기 때문에 먼 곳이라는 시 생각이 납니다. 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마무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한 7, 8년 전 이전만 해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신문, 남이 이렇게 읽다가 던져놓은 신문 이렇게 용케 딱 갖게 되면 한 3, 40분 집에 갈 때까지 신문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내릴 때 이걸 또 던져놓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이 또 읽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 생선을 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문이라는 그 흐름이 변해버렸고 무료 무가지가 이제 많아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신문을 주우러 들어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분들이 이 폐지를 주워서 모아서 파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비인간적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분들이 막 들어와서 막 하면 조금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항의 전화도 하게 되겠죠. 좀 이런 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졸려서 막 자고 있는데 깨어나라 그러고 갑자기 천국이 다가왔으니 깨어나라 그러고 졸린데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도 항의 전화하고 지하철 공공시설 이건 깨끗하고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된다 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신문지 수거함도 만들고 이런 잡상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보면 이건 깨끗한 도시입니까? 또 보시면 이건 아름다운 지하철입니까? 저는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있는가? 저는 지금 어떤 대기업을 비판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에 물건 팔아 오시는 분들과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좀 도와드려야지 이런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막 뒤섞여 사는 서울시를 구경거리의 도시로 만들려는 이 박착 같은 마음들이 삶의 작은 그 불편함들 때문에 다 지워버리고 다 없애버린 다음에 여러분들 서울에서 다 타보셨잖아요. 스크린도어가 쫙 열리면 또 그 위에 들어갈 때부터 이 온갖 광고들이 우리의 시각적 촉각성에 의해서 우리를 막 찌르고 밀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까 SK 광고도 나오고 현대 광고도 나오고 삼성 광고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핸드폰을 삼성을 쓰고 있습니다만 또 자동차는 알고 현대를 쓰고 있고 집은 SK는 아니군요. 옛날에 SK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물질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아이폰보다 이 갤럭시가 더 편하니까. 또 아파트가 다 대우 아파트 아니면 삼성 아파트 아니면 현대 아파트인데 애들의 크기와 또 살만한 위치와 가격을 봐서 현대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고 삼성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죠. 그건 현실이니까.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나 SK라는 이게 우리 영혼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꽉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하고 하는 거지만 그 기호들, 그 이미지들까지 우리 영혼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기억들을 교란하고 우리의 관계들을 훼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면 안 된다. 너무나 끔찍한 사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뭐 아까 속게 말씀에 도시를 즐겁게 배회한다. 즐겁게 배회 안 하고요. 좀 고통스럽게 배회하는 편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관청에서 쉽게 쓸 수가 있는가.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용산에서의 큰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다시 가봤습니다. 다시 가보니까 조감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 와서 생떼거리 쓰는 놈들 너네 대우 제대로 안 해줘 라고 써는 게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실제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이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거기 경찰도 참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으니까 모두가 다 슬픈 비극이 돼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바뀐 게 뭐냐? 조감도가 걸려 있습니다. 조감도가. 그럼 이건 괜찮은 거냐? 우린 그래도 간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엉겹결에 어느 공무원께서 이렇게 갔다가 사람이 몇 명 죽고 경찰도 죽었어. 저거 내려 하고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엉겹결에 갖다 놓는다 치더라도 이 조감도가 훨씬 더 저에게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도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 용산은 라는 선언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무슨 엉뚱한 소리 하다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 싶겠지만, 저는 문태준 시인의 시가 이런 도시의 아주 훼손된 삶 속에서 읽히고 있고 읽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시골과 도시라는 역사적인 저작이 있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20세기 중후반에 영국에서 활동한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문화평론가 하면 국산사자 음미실에 걸쳐서 잡다하게 알아서 청탁해주는 대로 막 쓰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러진 않고요. 그 시대의 삶의 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장르 문화나 일상 문화를 총동원해가지고 해명하려고 하는 작업이 문화평론 작업인데, 그 선구적인 작업을 한 분들이 20세기 중엽에 레이먼드 윌리엄스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시골과 도시라는 작품은 핵심은 뭐냐면, 시골이 발전하면 도시가 된다. 도시는 중세 봉건적이고 시골은 도시는 이제 현대적인 것이다 라는 낡고 진부한 의식을 깨트리면서 시골은 도시의 식민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인재도 빼가고 젊은 사람 빼가고 자원도 빼가고 심지어 도시가 잘 살기 위해서 송전탑도 세우고, 그래서 시골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도시가 발전한 거지, 도시가 잘 발전해서 거꾸로 시골이 발전해서 도시가 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도시인들은, 양평도 도시죠. 도시인들은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시골을 낭만화한다. 시골은 항상 품어주는 곳이고 돌아가면 다시 품어주는 곳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요소가 있죠. 분명히 저도 고향에 가면 따뜻해지니까. 그러나 문태준 시인의 시는 이렇게 낭만화된 시골, 낭만화된 풍경을 가지고 허위의 어떤 그 제스처로 우리를 다독거리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 이 시골에 계신 분이나 서울에 있는 분이나 우리의 삶이 점점 형체도 없이 사라져가는, 완전히 모든 관계가 파탄나는 그런 기억상실증의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데, 성장기 때 가졌던 풍경과 사람들의 관계와 거기에 있었던 많은 외로운 기억들을 딱 끌어안고 도시에서 완전히 해체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대화를 걸고 말을 걸고 있는, 그래서 신독이 혼자 앉아서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이 풍경 속에서 인간 모두가 다 신독할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시가 바로 문태준의 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문태준의 시에는 시골의 풍경이 많이 나와 있지만 도시의 잔인함을 위로해주는 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말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기억의 상실의 의미를 문태준의 시에서 찾으신 이런 깊은 뜻 여러분 잘 보셨나요? 말씀이 길어졌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나가셨는데 저는 도대체 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조차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여러 가지 강연 자료와 그리고 사이사이 이어지는 문태준 시인의 시를 다시 음미를 하다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독자 참여 코너인데요. 첫 번째 코너는 나도 할래 문학집배원 코너입니다. 문장이라는 웹사이트에서는 유명 시인이 매주 한 편씩 좋은 시를 골라 일반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는 문학집배원이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한때 문태준 시인께서도 문학집배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마다 우리 독자들에게 좋은 시의 구절을 선물을 해주는 집배원 배달부의 역할을 해주신 적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독자 감상단 분들에게 비록 시인은 아니지만 문태준 시인의 시 중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리 의견을 주신 분 중에 두 분을 저희가 추려 뽑아서 이렇게 자리로 모셨는데요. 먼저 양동고등학교 김다영 학생이 문학집배원을 맡아주셨습니다. 시 배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논산 백반집 여주인이 졸고 있었습니다. 불룩한 배 위에 팔을 모은 채 고개를 천천히 한없이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왼팔을 긁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뒤로 넘어가 이내 수양바들처럼 가지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나긋나긋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값을 쳐 술잔 옆에 놔두고 숨소리가 새근대는 논산 백반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냥 누군가 아무나에게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다. 긴장이 풀어져 곤히 자는 여주인과 그런 여주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바깥을 술잔 옆에 두고 간 손님인 나의 모습이 자연스럽다. 손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 졸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주인이 자는데도 몰래 가지 않고 밥값을 놓고 간 손님이 참 따뜻하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손님의 행동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이 시에 등장하는 손님의 행동을 따뜻하게 느낀다는 것은 정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도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짧은 시 한 편이 참 긴 여운을 남긴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문장 웹진의 역대 집배원 못지않은 선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김나영 집배원에 이어 강혜진 집배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먼 곳, 오늘은 이별의 말이 공중에 꽉 차 있다. 나는 이별의 말을 한 움큼 한 움큼 호흡한다. 먼 곳이 생겨난다. 나를 조금 밀어내며 먼 곳이 생겨난다. 새어돋은 첫 입과 그 입술과 부끄러워하는 붉은 빵과 눈웃음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대기는 사온 빵 같은 가슴을 세워들고 내 앞을 지나간다. 나목은 다 벗고 바위는 돌 그림자에 먹빛을 거느리고 갈데없는 벤치는 종일 누구도 앉힌 적이 없는 몸으로 한 곳에 앉아있다. 손은 떨리고 눈 언저리는 젖고 말문은 막혔다. 모두가 이별을 말할 때 먼 곳은 생겨난다. 헤아려 내다볼 수 없는 곳. 선정 이유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학교나 학원 또는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제가 되었든 이별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10년 후가 될 수도 1년 후나 한 달 후 혹은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별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살면서 수두룩하게 많은 먼 곳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멀어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먼 곳이 생기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하더라도 구석구석 새기고 소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먼 곳을 기억하고 후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요. 두 번 다시 갈 수 없는 그곳을 기억하고 후회하기 전에 우리 미니쉘 모카라도 한 개씩 먹고 즐기십시다. 근데 저 못생긴 연출 아저씨가 주는 것보다 그래도 문태준 시인에게서 악수 한번 받고 선물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문태준 시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문태준 선생님 오늘 이 두 학생 어떻게 보셨나요? 착한 손님으로 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몇 안 되는 양심적인 착한 손님으로 저를 만들어주신 것 같고 혜진 학생은 특히 이 시를 잘 읽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살다 보면 수두룩하게 먼 곳이 생겨난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시를 굉장히 깊게 읽어주신 덕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틀어도 괜찮아? 사과밭에서 문태준 시인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과밭에서 가을 수도사들의 붉고 고운 입술 사과를 보고 있으니 퇴원하고 싶다. 문득 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싶다. 상한 정신을 환자복과 함께 하얀 침대 위에 곱게 개켜놓고서 책상 사이에서 각선옥 허연 먼지 뒤집어 쓴 무심한 사태 똑바로 서 있는 책을 보고 있으니 꺼내주고 싶다. 문득 이 방에서 떠나고 싶다. 지적 허영심을 책과 함께 방바닥에 널브러뜨려 놓고서 정일순 선생님 오늘 쭉 지켜보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이런 행사에 이제 초빙이 돼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역시 주인공 문태준 씨입니다. 거듭 생각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주인공은 접니다. 네, 미녀 작가. 예, 네, 미녀. 죄송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여기 많이 지역에 또 예술인들 또 지역사회 이끌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마 저희들 보면 또 40대 중반이 뭐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굉장히 귀해 보이는데요. 제가 고1 때 함석헌 선생님의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연장이 워낙 가득 차가지고 복도로 막 스피커를 빼가지고 저도 복도 바깥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얼핏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을 잠깐 이렇게 본 정도 말고는 워낙 스피커가 지지직거리고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은 남아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문학상 5개씩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단에서 문태준 시인에 대한 기억이 평생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게 새겨들을 수 있는 좋은 귀와 넓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에서 퇴락해가고 소멸되고 또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두 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태준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이 어렵네요. 저희가 수준이 이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이 좀 조용한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용한 때가 있어서 이것은 김용택 선생님의 시 중에도 조용한 시간이라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뭐 시각적 촉각성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없는 그냥 그 공백과 같은 진짜 트이고 이렇게 앞이 툭 트인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도무지 그 바깥에서 오는 소리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루라도 좀 조용한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거나 그러면 마당에 섰을 때나 아니면 들마루에 앉았을 때나 들마루에 볕이 잘 내리는 들마루에 잠깐 앉아 있을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조용한 때를 좀 점점 더 없어지니까 좀 찾아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령 시골에 가면 저수지를 꼭 가봅니다. 저수지의 그 물의 수면 같은 것을 이렇게 내려보기도 하고 물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 나무라든지 산의 윤곽이라든지 이런 것이 물에 대비치는 것들도 좀 보고 물새들이 날아와서 그 오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산오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영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때로 내려오면 어느 시는 그것이 싱그러운 한 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리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주 싱그러운 한 줄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그 바깥이 좀 조용한 때 그래서 나도 함께 조용한 때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 선생님께서는 뭐 저는 아까 많은 말씀드렸으니까 최근에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면 2월 말인가에 김우창 선생님이 문화 공개 특강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진학을 하거나 회사에 갈 때 이력서를 쓰게 되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실제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차마 쓸 수 없는 것이 그 사람한테 가장 소중할 수가 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걸 막 쓰게 하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뭐 첫사랑의 기억이라든지 교회 종탑 소리 들으면서 막 울었던 일들이라든지 군에 갔다 와서의 허전함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상실 때문에 너무 외로웠다든지 그게 그 사람을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우는 그런 기억들인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그런 거 말고 점수 몇 점, 봉사활동 몇 점, 뭐 몇 점 이런 거를 채우도록 한단 말이죠. 굉장히 상징적인데 뭐 회사 가는데 이력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와 일상 속에서도 자꾸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억과 경험들 대신에 자꾸 겉으로 이렇게 표지화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 그런 시대는 저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시대에서 좀 끝을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까 학생들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기억들로 이야기가 되고 또 평가도 되고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와 연계되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요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다 일일 의사같이 청진기처럼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워낙에들 많이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누가 어떤 옷을 입었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 신뢰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문학과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태준 선생님.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일산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수색 쪽에 가서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서 이제 회사를 아침마다 가는데요. 버스를 타면 대개는 아침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 눈을 감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주무시지 않은 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뭐 대부분 보는 것이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연예계 소식 같은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제공되는 콘텐츠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그 정윤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신문을 보던 시대에는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의 총량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뭔가를 읽지 않더라도 혼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깊이 이렇게 내 생각을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버스에 실려가거나 지하철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그런 것을 보는 풍경 같은 것이 좀 다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걸어 다니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상수역에서 내려서 한 35분 정도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갑니다. 퇴근할 때도 한 1시간 정도 강변을 걸어가서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가곤 하는데, 그래서 도시에서 조금 번화하거나 이런 데서 좀 빠져나와서 걷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많은 분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수 선생님. 네, 문태준 시인께서 거의 제 생각과 다를 바 없는 말씀을 해주셔서 전 좀 얘기를 확대해서 그 정치하시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도시를 인문적으로 새롭게 상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이 도시의 구조 또 교육의 구조 이런 것이 인문적으로 재설계되지 않으면 이 귀한 시간들, 이 수요일 저녁에 한순간 정도의 어떤 그 비타민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고, 우리 일상은 다 또 돌아가면 이 성과주의, 개발주의, 업적주의 틀에서 그 상상에서 나온 소비문화 속에서 다 내던져지기 때문에 또 들여다보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관계하고 계시면 또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도시 그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힘이나 행정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죠. 우리가 다 인문학과 예술과 이런 것이 좋아서 여기 오신다고 무슨 상품권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다 자기 걸음 자기 시간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걱정이 없다고 친다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 우리 시대의 삶을 결정하시는 또는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인문적인 상상을 해야 이 시대가 서서히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윤수 선생님, 문태준 시인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아니 궁금한 건 한두 개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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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개가 아닌데 저랑은 조금 혈액형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을 잘 안 내려갑니다. 고향의 슬픈 인연들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인께서 진짜 시인이라고 하는 게 농담이 아니고, 문장을 잘 쓰고 우리가 잘 안 쓰는 문장이 적절히 잘 배치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두루 우리 시대 우리 삶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 경북이 됐든 강원도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그 시골의 소읍과 작은 산골 마을은 슬픔으로 다 점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다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들도 다 많이. 그걸 어떻게 내려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을까? 시인이니까 가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견디고 지켜보고, 저 도곡아재, 임실엄, 아줌에 누구분 참 자식 먼저 보내고 그래도 농사 짓고 계시네. 저는 그걸 제가 이렇게 강박해서 그런지 잘 못 쳐다보고, 그래서 고향이 잘 안 내려가는데 울까봐. 어떻게 시인께서는 김천의 고향에 이렇게 가셔서 오래된 삶들을 이렇게 지켜보실 수 있는지, 그 힘이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예, 힘들고 슬프고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 같은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러보게 되고, 그리고 대숲 같은 것을 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무엇보다 관계하고 있는 주변의 그 형님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데, 제가 자주는 못 내려갑니다만 어느 관계보다 참 굉장히 애틋하고 정이 엄청 많은 그런 관계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마다 맺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을 받고만 있을 수 없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윤수 선생님께 오늘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돌발적인
요청이신데 아니 저 생각도 안 하고 왔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시집을 내실 정도였으면 상당한 수준이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시를 쓰실 생각이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 시는 정말 시를 쓰실 수 있는 분이 따로 있다. 생활의 기억을 시의 형태로 메모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의 형태를 담고 있다고 해서 정말 준열한 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때는 아마 교회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있지 않나. 정말 예뻤거든요. 네. 근데 그 교회 누나는 동네에 약간 거친 형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문학 좋아하고 이런 애가 아무리 동경하고 좋아해도 그 누나는 이 동네 거친 형들과 저 도남동에 나가서 자주 놀고 막 그래서 섭섭해하고 그 누나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시나 좀 써본다 이렇게 흉내낸 것 같은데 그때 아까 뭐 약간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고2 때 제가 개인적으로 사거나 빌리거나 훔치거나 한 책들이 제 방에 한 1200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을 틈이 없었어요. 그런 독자가 되겠다. 뭐 어설프게 시의 형태에다가 그냥 생활의 상념이나 끄적거리는 정도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문태준 시인을 포함해서 이 형식상 굉장히 보수적인 형식의 시지만 내용은 굉장히 급진적인 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형식도 굉장히 급진적인 김경주나 진은영이나 이런 분들의 시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평생 어떤 시를 쓰는지 계속 맹렬하게 뒤쫓아가서 읽는 그런 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태준 선생님, 사전 독자 감상단 청소년들이 문태준 시인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뒤로 좀 넘어갈게요. 어떤 시인은 시가 내게로 온다고도 하는데요. 정말 시인에게는 시가 다가오나요? 아니면 시를 찾으러 나서나요? 어느 순간에 시는 진짜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 둥글게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돌리는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늘 생활하는 순간에 뭐를 이렇게 보거나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순간에 시가 쑥 들어와서 뒤에 제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인들은 쿵 하고 시가 내려앉는다라는 느낌까지 받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뭔가가 서 있다라는 느낌, 누가 와서 내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은 종종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시인이라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글쎄요, 제 시를 가재미 같은 시를 보고 그 집안에 이렇게 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족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랬을 때 제 시 가재미라든지 뭐 이런 시들을 읽고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 제 시가 눈물을 안겨드리면 안 될 텐데 읽으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좀 시원해지셨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쓴 시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 시 쓰는 사람으로서는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뭐 새벽에 다들 자고 있는 때에 이제 일어나서 저는 새벽에 주로 작업을 합니다만 4시, 5시 정도 일어나서 작업을 할 때 이럴 때 동이 트오는 바깥을 뒷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서 있는 때가 좋은데 고통스럽죠 사실은요. 피로를 견뎌야 하는 거죠. 정신적인 영혼적인 것이라든지 몸의 피로라든지 이걸 견뎌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좀 고통스럽기는 합니다만 읽고 난 다음에 병 후처럼 병을 앓고 난 다음에 몸처럼 제 시를 읽은 분들이 병 후의 느낌을 받으신다면 좀 그것이 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저에게도 위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절창의 시로 수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갈 때마다 선생님들께서는 O와 X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 대화처럼 나는 동식물과 대화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정부에서 내 이름을 딴 도로명 주소 만들겠다고 하면 속으로 기쁠 것이다. 하나, 둘, 셋. 시 논산 백반집에 등장하는 나는 값을 쳐 술잔 옆에 놔뒀지만 실제의 나는 물건값을 떼먹은 적이 있다. 네. 자녀 교육, 도시에서 조기 영어 교육보다는 시골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하나, 둘, 셋. 네. 알고 보면 나도 세련되고 도시적 감수성이 가득하다. 아이돌 그룹의 노래도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예. 최저 생활만 가능하다면 돈과 행복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그렇군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시인, 문화평론가가 되겠다. 하나, 둘, 셋. 네. 가끔 내가 쓴 글을 보며 이 글 누가 썼냐 너무 잘 썼다 감탄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했던 말 중에 후회되는 말이 있다. 하나, 둘, 셋. 오늘 행사 중 이 코너가 제일 재밌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끝난 줄 아셨죠? 저희는 쉽게 놓아드리는 팀이 아닙니다. 5자 토크 시간입니다. 제가 5자로 여쭤보면 5자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반말로 진행됩니다. 설명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태준 시인께 먼저 질문할게요. 윤회설 믿어? 윤회설 믿어. 문학상 욕심? 문학상 욕심. 소설 쓸 생각? 쓸 생각 없어. 예, 감사합니다. 재치 있게 잘 피해 가셨어요. 정윤수 선생님. 잘 먹는 음식? 푸드코트 짱. 김연아 어때? 너무 얄미워. 야구 싫어해? 아주 좋아해. 자, 지금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오늘 한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어땠어? 아주 좋았어. 부끄러워요. 끝난 줄 아셨죠? 마지막 최고 중요한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미녀 작가 짱? 열심히 일해야. 아마 그럴걸. 네, 감사합니다. 다소 짓궂을 수 있는 생각인데도 재치있는 답변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문학카페 유랑극장 2014년 세 번째 행사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문태준 시인의 먼 곳 그리고 문화평론가 정윤수 선생님의 강연과 함께할 시간 어떠셨나요? 제가 다소 짓궂게 여쭤봤는데도 이렇게 웃음으로 화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내 졸고 계시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은 반짝반짝 눈에 불을 켜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평 두문거리 물과 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정윤수와 문태준의 글귀와 마음이 합쳐졌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평의 가치, 두물머리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의미 있는 행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주의 미녀소설가였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세 문제 하나만 작성해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사 다가오는 봄에도 새봄처럼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